예술은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꽃인가? 아니면 고통 그 자체가 예술의 또 다른 이름인가? 상트페르부르크 레핀 미술대학교 조소과 건물 입구 육중한 청동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아냐 페트로바의 머릿속을 스친 질문이었다. 네바 강이 차가운 바람이 채 가시지 않은 뺨 위로 낡았지만 장엄한 건물의 공기가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수백 년 묵은 먼지와 마르지 않은 유화 물감 냄새,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경쟁의 열기가 뒤섞인 낯선 향기였다. 22살의 아냐는 마른 체형에 비해 유난히 큰 눈을 깜빡였다. 그 눈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동시에 시베리아의 작은 도시에서 온 이방인이 느끼는 불안감이 짙게 서려 있었다. 긴 갈색 머리를 질끈 묶고 낡은 청바지에 회색 스웨터를 입은 모습은 화려한 도시의 다른 학생들 사이에서 유독 수수해 보였다. 왼손 손목 안쪽에는 아주 희미하지만 작은 별 모양의 흉터가 있었다. 고등학교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에게 믿었던 비밀이 잔인하게 폭로되었던 날 스스로에게 새겼던 낙인이었다. 그날 이후 아냐에게 믿음이라는 단어는 유리 조각처럼 날카롭고 위태로운 것이 되었다. 조소과 작업실은 거대한 동물의 뼈대처럼 철골 구조물과 석고상들, 작업 도구들로 어지럽게 채워져 있었다. 아냐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작업대를 찾아 구석에 가방을 내려놓았다. 주변을 둘러보니 이미 몇몇 학생들이 열정적으로 점토를 주무르거나 스케치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학생이 있었다. 유리아 볼코바. 화려한 금발에 값비싸 보이는 옷차림,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의 시선을 압도하는 당당한 태도. 그녀의 작업대 위에는 이미 범상치 않은 조형 감각을 뽐내는 작품들이 놓여 있었다. 유리아는 아냐를 발견하곤 환하게 웃으며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안녕, 네가 아냐구나? 나는 유리아야. 앞으로 잘 지내보자. 그 미소는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아냐는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맞잡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위화감이 스멀거렸다. 첫 과제부터 유리아는 압도적인 실력으로 교수들의 칭찬을 독차지했다. 아냐는 그녀의 재능과 자신감 앞에서 자꾸만 위축되었다. 밤늦도록 작업에 매달렸지만 결과물은 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복도에서 우연히 조교인 빅토르 소콜로프와 마주쳤다. 그는 24살의 과묵한 선배로 학생들 사이에서는 냉소적이지만 실력 있는 인물로 통했다. 빅토르는 아냐의 불안한 눈빛을 잠시 바라보더니 무심한 표정으로 말했다. 너무 애쓰는 것 같군. 때로는 힘을 빼는 게 더 많은 걸 보여줄 때도 있어. 그의 말은 짧았지만 아냐의 마음속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중요한 공동 과제가 주어졌다. 주제는 공존. 아냐는 밤새 고민하여 인간과 자연의 위태로운 공존을 상징하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구상했다. 다음 날 유리아는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아냐에게 다가와 커피를 건네며 아이디어에 대해 물었다. 아냐는 순간 망설였지만 유리아의 진지한 표정과 서로 도우면서 좋은 작품 만들자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다. 결국 자신의 아이디어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며칠 후 과제 발표 날. 유리아는 아냐의 아이디어를 교묘하게 비틀어 마치 자신의 독창적인 구상인 것처럼 발표했고 교수들과 학생들의 엄청난 찬사를 받았다. 아냐는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다. 배신감과 분노로 눈앞이 캄캄했다. 유리아는 태연하게 웃으며 아냐에게 내 아이디어에서 영감을 좀 얻었어. 고맙다라고 속삭였다. 그 순간 아냐는 고등학교 시절의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받는 상처는 언제나 이렇게 예고 없이 찾아와 가장 약한 부분을 핥히었다. 다른 동기들은 유리아의 편에 서거나 침묵으로 방관했다. 아냐는 철저히 혼자가 되었다. 작업실 구석에서 웅크린 채 눈물만 흘리던 아냐에게 빅토르가 다가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고는 낡은 책 한 권을 그녀의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다. 쇼펜하우어의 인생론이었다.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들어봤나? 빅토르가 낮게 물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지만 서로의 가시에 찔려 아파하지. 너무 가까워지면 상처받고 너무 멀어지면 얼어 죽을 것 같은 상황.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야. 그의 말은 마치 아냐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날부터 아냐는 쇼펜하우어의 책을 읽기 시작했다. 사람을 너무 믿지 마라. 신뢰는 신중하게.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며 기대는 낮춰야 한다. 차가운 문장들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아냐의 상처받은 마음에 작은 위안을 주었다. 유리아와는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사람을 믿고 싶다는 순진한 바람과 다시는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그녀의 작품 스타일도 변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부드러운 곡선과 따뜻한 질감을 선호했지만 이제는 날카롭고 각진 형태, 차가운 금속 재료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마치 자신을 보호하려는 고슴도치의 가시처럼. 유리아는 아냐의 변화를 눈치챘지만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교묘한 방식으로 아냐를 괴롭혔다. 아냐의 작업 도구를 숨기거나 작품에 대해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아냐는 유리아의 거짓말과 이간질에 반박하려 했지만 유리아는 능숙하게 논점을 흐리고 오히려 아냐를 감정적이고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갔다. 네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난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유리아의 뻔뻔한 태도에 아냐는 말문이 막혔다. 자신에 대한 험담을 듣고 분노하여 다른 동기들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지만 그럴수록 상황은 악화되고 아냐는 더욱 지쳐갈 뿐이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 거지? 작업실 한 구석에서 홀로 점토를 치대며 아냐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어느 날 늦은 밤까지 작업실에 남아 과제와 씨름하던 아냐에게 빅토르가 다가왔다. 그는 아냐의 어지러운 작업대와 굳은 표정을 잠시 바라보더니 쇼펜하우어의 또 다른 말을 들려주었다. 어리석은 자와의 논쟁은 진흙탕에서 돼지와 싸우는 것과 같다. 돼지는 즐기지만 당신은 더러워질 뿐이다. 빅토르는 말을 이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어. 내 감정을 지키는 게 이기는 것보다 중요할 때도 있고. 아냐는 그의 말에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동안 자신은 유리아의 진흙탕에 스스로 뛰어들어 함께 더러워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 감정을 앞세워 불필요한 싸움을 반복하며 스스로를 소모시키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날 이후 아냐는 유리아의 도발에 예전처럼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려 했었다. 대신 심호흡을 하고 차분하게 상황을 관찰하려 노력했다. 물론 쉽지 않았다. 속에서는 분노가 들끓었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 했다. 졸업 전시회가 다가오면서 경쟁은 극에 달했다. 아냐는 자신의 작품 세계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고 교수들과 동기들의 평가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했다. 특히 유리아의 화려하고 대중적인 작품과 비교당할 때면 더욱 괴로웠다. 너무 개인적이야. 대중성이 부족해. 좀 더 트렌디하게 만들어보는 건 어때? 주변의 말들은 비수처럼 날아와 아냐의 마음에 박혔다. 자신의 스타일을 바꿔야 할지 타협해야 할지 밤새도록 고민했다. 그러던 중 쇼펜하우어의 세 번째 경고를 떠올렸다.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마라. 내 삶을 살아라.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았다. 타인의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는 생각보다 강력했다. 빅토르는 아냐의 이런 내적 갈등을 눈치챘다. 그는 어느 날 아냐에게 낡은 스케치북을 건네며 말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지. 타인의 시선은 내 삶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하지만 그 말을 너무 극단적으로 받아들여서도 안 돼. 철학은 삶의 도구이지 너를 가두는 감옥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 빅토르의 말은 정곡을 찔렀다. 아냐는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을 방패삼아 세상을 향해 가시를 세우는 데만 급급했는지도 몰랐다. 진심 어린 조언조차 의심하고 필요한 피드백마저 거부하며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적절한 거리란 무조건적인 회피나 냉소가 아니었다. 타인의 평가를 참고하되 최종 결정은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따라 내리는 주체성.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내 삶을 사는 것이었다. 아냐는 깊은 성찰 끝에 자신의 작품의 고슴도치 딜레마를 직접적으로 형상화하기로 결심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을, 날카로운 가시와 그럼에도 온기를 나누려는 듯한 미묘한 자세를 동시에 가진 고슴도치 조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드디어 졸업 전시회 심사일. 웅장한 래핀 미술대학교의 전시홀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유리아는 예상대로 화려하고 거대한 설치 작품을 선보였다. 그리고 심사 직전 아냐의 작품에 대해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리기 시작했다. 아냐의 작품은 사실 표절이라더라. 감정 기복이 심해서 작품의 완성도도 떨어진대.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아냐의 귀에도 들려왔다.
과거의 트라우마와 현재의 압박감이 한꺼번에 몰려와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하지만 아냐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빅토르의 조언, 쇼펜하우어의 지혜, 그리고 자신의 작품에 담긴 진심을 떠올렸다. 그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자신의 차례가 되자 아냐는 떨렸지만 차분하게 심사위원들 앞에 섰다. 그녀의 작품은 유리아의 작품에 비해 크기도 작고 투박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고민과 진솔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제 작품은 고슴도치 딜레마를 모티브로 했습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을 것을 두려워하지만 동시에 서로에게서 온기를 구합니다. 이 작품은 그 양가적인 감정과 그 속에서 자신만의 적절한 거리를 찾아가려는 노력,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과정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아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유리아는 화려한 기교를 뽐냈지만 작품 설명에서는 어딘가 진정성이 부족해 보였다. 빅토르와 몇몇 소수의 동기들이 객석 한쪽에서 조용히 아냐를 응원하고 있었다. 심사 결과 대상은 유리아에게 돌아갔다. 하지만 유리아의 표정은 어딘가 공허해 보였다. 어쩌면 그녀의 부정한 방법들이 아름아름 알려졌을지도 몰랐다. 아냐는 대상을 받지 못했지만 몇몇 영향력 있는 평론가와 갤러리로부터 그녀의 작품에 담긴 독창성과 진정성을 인정받았다. 격려와 함께 새로운 작업에 대한 제안도 받았다. 아냐는 더 이상 결과에 연연하지 않았다. 타인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진 자신을 발견한 것이 그 어떤 상보다 값졌다. 그녀는 인간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상처받을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용기를 얻었다. 졸업 후 아냐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오래된 건물 한쪽에 작은 작업실을 얻었다. 여전히 고군분투하는 삶이었지만 이전과는 다른 단단함이 그녀에게 있었다. 빅토르와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예술 세계를 응원하는 좋은 동료이자 친구로 남았다. 어느 늦은 가을 오후 아냐는 작업실 창가에 서서 네바강 너머로 지는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창가에는 그녀가 졸업 작품으로 만들었던 고슴도치 조각상의 축소판이 놓여 있었다. 날카로운 가시를 세우고 있으면서도 어딘가 온기를 갈구하는 듯한 그 모습은 마치 자기 자신을 보는 듯했다. 아냐는 조각상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불안하거나 위축되지 않았다. 차분한 자기 확신과 내면의 평화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앙상